돈 주고 샀어? 얼마? 공항 화장실에서 두 여자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요즘 베트남 애들 많이 온다더라. 시골 총각들이 장가 못 가니까. 에이, 그래도 사람을 돈 주고 사? 그게 말이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35의 얼굴. 한국에 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소리를 듣다니. 저는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돈 주고 샀다는 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냈고 계약서를 썼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출국장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고 약값이 없어서 그냥 참으시는 모습. 그 생각을 하니 다시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출구를 빠져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기요.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사람. 하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혹시 당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꽃도 없고 반가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주차장에 멈춰 선 차는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는 흙이 묻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타. 그가 조수석 문을 열었고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집까지 4시간 걸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못했으니까요. 어느새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 남자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사랑은커녕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베트남을 떠나기 전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편한 삶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건 이미 3년 전에 끝났습니다.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은 갑자기 떠났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나갔다가 저녁에는 차가운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비며 장례비며 다 빚이 되었어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저를 여기까지 밀어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 동네야. 그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차창 밖으로 작은 마을이 보였는데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둠이 금방 내려앉았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마을 끝자락이었어요. 단층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야. 차에서 내려보니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을 꼭 안고 그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불을 켜니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겨우 켜졌습니다. 거실은 좁았어요. 낡은 소파 하나, 작은 TV, 먼지 쌓인 선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은 저쪽이고 씻을 때는 여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나 먼저 잘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이곳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집이라니. 저 방 안에 있는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 화장실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돈 주고 샀어. 저는 지금 물건처럼 팔려온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요. 베트남에 남겨둔 어머니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수도를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따뜻함도 없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삶.
저는 눈을 감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어나. 누군가 소파를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새벽 5시. 그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갔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쌀통을 찾아 허둥지둥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려 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그냥 된장을 물에 풀어 끓였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국이 이렇게 밍밍해? 그는 한술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치만 몇 점 집어먹고는 일어섰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심은 12시까지 차려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집 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거실, 침대 밑, 선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11시쯤 되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 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세댁, 나왔어. 나가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마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베트남 사람이라며? 나 오빠 동생이야.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죠. 장 보러 가는 길인데 넌 뭐 필요한 거 없어? 집에 먹을 게 없을 텐데. 저는 돈이 없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침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한테 돈 받아서 장 봐. 시골에서 굶고 살 순 없잖아. 한국말도 배워야 하고. 면사무소에 한국어 교실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녀.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벌써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점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12시가 되자 그가 돌아왔어요. 점심은? 저는 황급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는 한마디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보다는 나은 모양인지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 먹으면 밭에 와. 일 도와야지. 오후 내내 배추밭에서 풀을 뽑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쉬겠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준비해야 했죠. 샤워를 하고 주방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힘들지? 저녁을 먹다가 그가 물었어요. 처음으로 제 상태를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여기가 원래 이래.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TV를 켰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누구 하나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장날이야. 가자. 처음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시장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사람들이 북적였죠.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 생선을 사는 할머니들, 떡을 파는 사람. 활기찬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채소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상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새댁 데리고 왔네? 네.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래. 어디 보자.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이네. 몇 살이야? 35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 맞네. 요즘은 젊은 애들 많이 오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잘하겠지? 글쎄.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서툴러. 적응하는 데 시간 걸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였지만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장을 보는 내내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은 저를 구경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평가하는 듯한 말투.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도 외국 사람 데려왔구나. 요즘 유행이야, 유행. 그가 대꾸했습니다. 집 일손 필요해서. 그래. 혼자 살면 외롭지. 말은 좀 통해. 아직 서툴러. 그래도 밥은 하겠지? 그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저 듣고만 있었죠. 뭐라 할 수도,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고, 제 위치가 어디인지 알았으니까요.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들 눈에 저는 어떻게 비칠까? 돈 주고 산 물건. 일손.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죠. 저녁 무렵, 시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세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어 교실 시작한대. 아침 9시까지 앞으로 나와.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반가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았죠. 적어도 사람들이랑 말을 좀 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오늘 장 갔다 왔다며? 어땠어?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시누이가 웃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봤지. 신경 쓰지 마. 다 그래. 처음에는 구경거리야. 시간 지나면 관심 없어져. 그 말이 위로인지 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이 들어 보이네. 말은 통해. 그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베트남에서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했고, 손님들과 대화했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국에서 온 며느리, 구경거리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는 것도 지쳤어요. 저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달라질까요? 말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르게 봐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는 외국에서 온 사람일 뿐일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어 교실. 그곳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에게 말했죠. 내일 한국어 교실 가요. 아침 일은 하고 가야지. 새벽부터 밥을 짓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시누이가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8시 반에 앞에 나와 있었어요.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나왔네. 다. 면사무소는 마을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 옆 작은 공간이 한국어 교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 3명, 필리핀 사람 2명, 캄보디아 사람 1명.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보다 어려 보였고, 어떤 사람은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가나다부터 배웠어요. 저는 연필을 꽉 쥐고 따라 썼습니다. 그런데도 글자가 비뚤비뚤했어요. 쉬는 시간에 옆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2주일 됐어요. 아, 나는 3달 됐어. 아직도 어려워. 여기 사는 거. 그 여자의 눈에도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 괜찮아요? 여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매일 잔소리야. 밥 못한다. 청소 못한다. 한국말 못한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시누이가 문제야. 맨날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남편 앞에서 나 무시하고. 필리핀 여자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벌써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점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둘러 밥을 짓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그가 밭에서 돌아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한국말 열심히 배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펴고 오늘 배운 글자를 복습했어요.
가, 나, 다, 라.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글자가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한국어 교실에 갔어요. 한 달이 흐르니 한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간단한 문장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야? 그가 반찬을 가리키며 물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나물이에요. 무슨 나물? 그냥 나물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말 배운다더니 아직도 이 모양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실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서는 긴장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도 저 구름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가 아끼는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뭐야 이게? 그릇 조각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쓰시던 거야. 조심성도 없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가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을 때도, 밭에 나갈 때도 완전히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는 신문을 보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제야 신문을 내렸습니다. 일부러가 문제가 아니야. 조심성이 없다는 게 문제지.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어 교실에 갔습니다. 옆자리 베트남 여자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릇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김치냉장고 문 안 닫았다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걸었어. 여기 남자들 다 그래. 한번 화나면 오래가.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참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이 집 같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할 것들 천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천지.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혹시 또 뭘 떨어뜨리면 어쩌나. 혹시 또 실수하면 어쩌나. 그 생각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손이 왜 그렇게 떨려? 그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 안 좋으면 쉬어. 처음으로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쉬면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저는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할까? 베트남이 그리웠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조차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냥 외국에서 온 며느리.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장마철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죠. 그가 창밖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배추밭이 걱정이네. 아침을 먹고 우비를 입더니 밭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물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2시쯤 되어서야 그가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죠.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물 좀 줘. 저는 서둘러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가 벌컥벌컥 마셨어요. 배추가 물에 잠겼어. 다 살려야 하는데 혼자는 힘들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너까지 비 맞을 필요 없어.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비 입어. 밭이 질퍽해서 넘어지기 쉬워.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를 따라 밭으로 가보니 배추들이 물에 휩쓸려 쓰러져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해. 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했어요. 배추 뿌리를 감싸고 흙을 단단히 눌러줬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계속 세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비에 옷은 이미 젖어서 무거웠습니다. 힘들면 들어가. 괜찮아요. 몇 시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배추를 다 세우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죠. 다 됐다. 들어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짧은 말이었지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함께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잘했어. 도와줘서 고마워. 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고맙다는 말까지.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없었으면 밤늦게까지 일했을 거야.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좀 거칠게 하지? 원래 그런 성격이야.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알아.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이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오래 살았거든.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고.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다음 날도 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갈래? 네. 함께 밭으로 나갔어요. 빗속에서 일하는 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나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왔어요. 매일 함께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꼈죠.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어요. 너 한국말 많이 늘었네. 정말요? 응. 처음보다 훨씬 나아. 작은 칭찬이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해가 떴어요. 배추밭은 살아났습니다. 그가 밭을 보며 말했어요. 잘 견뎠네. 배추도, 우리도.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물었습니다. 고향 생각 많이 나지? 가끔요. 힘들면 말해. 전화라도 하고.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베트남에 전화했습니다. 가족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에서 추석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누이가 차를 몰고 와서 불렀어요. 세댁. 오늘 마을회관에서 잔치한대. 같이 가야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지난번 시장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안 가도 돼요? 안 돼.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해야지. 얼굴도 안 비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 같이 가자. 마을에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고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어갔어요. 형님 왔네. 새댁도 데리고.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요. 여기. 그가 구석자리를 가리켰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어떤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외국 사람 데려와서 잘 사나? 말은 좀 통해?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냥 잘 살아. 그의 짧은 대답을 듣고 남자는 자기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래. 외국 사람이랑 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우리도 혼자 사니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쉬운 일 아니야. 그래도 집에 사람 있으니까 좋잖아.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보단 나은 거지였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 형님, 세댁한테 잘해줘야 해. 말도 안 통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 잘하려고 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쳐다봤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세댁 한국 음식은 좀 먹을 만해. 네. 이제 괜찮아요. 한국말도 많이 늘었네. 한국어 교실 다닌다며? 네. 다니고 있어요. 잘하네. 열심히 해. 말 배우면 훨씬 편해질 거야. 그 아주머니는 따뜻했습니다. 저를 구경거리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대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을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모두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분 소개할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설마 저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결국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이분이 우리 마을 새 식구입니다. 모두 박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힘들지요? 낯선 땅에 와서. 이장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착하니까 잘 지낼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리로 돌아오니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 사람들이 좀 시끄럽지?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그냥, 제가 여기 어울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사는 거면 편하게 살아야지. 쉽지 않아요. 나도 쉽지 않아. 외국 사람이랑 사는 거.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 내가 생각보다 잘해줘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당연한 말인데.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을 보며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구경거리로 봤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해줬죠. 세상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제 편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비가 내리는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말없이 밭에 다녀왔고, 저녁을 먹고 나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옆에 와서 앉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꿈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 아내가 꿈에 나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전 남편이 꿈에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다녀왔어라고 말하는 너무 평범한 꿈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게 괜찮은데 눈을 뜨면 다시 혼자인 현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도 그런 꿈이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가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고, 저는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떠나는 방식은 달랐지만 남겨진 마음은 비슷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둘 다 혼자였던 시간이 길었다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혼자라는 건 단순히 누군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너무 오래 품고 살아왔지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보이는 일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서는 말은 잘 못해도 이제는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큰 위로였어요.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땅이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현실에서 그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비는 그쳤습니다. 저는 저녁밥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남편 앞에 앉았어요. 그는 말없이 밥을 뜨더니 한참을 씹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이 좀 거칠었지. 미안하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줘서 참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물건처럼 여겨졌었죠. 말도 통하지 않았고 감정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그가 마당으로 나가자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남편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도 이런 별 보여? 네. 시골에서는 더 많이 보여요. 여기랑 비슷하네. 고향과 이곳은 많이 달랐지만 별은 같았습니다. 나도 예전엔 웃는 사람이었어. 안에 있을 땐. 근데 사람이 혼자 되면 웃는 법도 있게 되더라.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습니다. 너도 남편 잃었다고 했지? 네. 갑자기 사고로 인사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남겨진 사람이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인 셈이었죠.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거야. 말도 마음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어. 너는 잘하고 있어. 그 짧은 말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장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따뜻한 마음이 와닿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